2004년 1월 중순경이었어요. 지금은 연제경찰서라고 이름이 바뀐 부산 연산경찰서에 실종신고 한 건이 접수가 돼요. 23세의 직장인 A씨가 여동생과 며칠째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여동생 최씨는 부산의 모 여대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 원룸에서 언니하고 떨어져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던 게 1월 6일이었는데 그때 여동생이 언니한테 그랬었거든요. 설에 대전 집으로 갈게. 이렇게 약속까지 잡았는데 연락도 안 되고 집에 직접 찾아갔을 때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성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가출로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A씨는 경찰에게 최 씨의 행방을 알게 되면 연락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돌아서요.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흘러가서 2004년 2월 8일이 돼요. 이날 오후에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언양지구대에 신고 전화가 또 걸려오거든요. 당시에 이제 등산을 하던 한 남성이 신고를 했던 건데 울산 가지산 해발 800m 골짜기 비탈길 아래쪽에 뭔가 시신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뭔가 정확하진 않으니까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끔 이제 확인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산이니까 경찰도 처음에는 뭐 동물 사체거나 아니면 사람이 이제 실족사를 했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가보니까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는 구도로 옆 5m 아래 산골짜기에 정말 사람의 시신이 있는 거예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눈에 덮여서 이제 엎드린 자세로 있었어요. 근데 옷차림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등산객 차림이 아니라 여기까지 스스로 왔다면 옷을 이렇게 입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산이잖아요. 검은 자켓에 뭐 스커트에 스타킹에 구두까지 신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타살이라는 정황이 더 또렷해지는 게 뭐였냐면 시신의 목, 손목, 뭐 발목 이런 게 초록 색깔 포장용 끈으로 묶여 있었던 거죠. 얼굴에는 막 멍하고 상처가 가득했었고요. 특히 턱 쪽에 맞은 듯한 흔적이 되게 심했습니다. 곧바로 강력범죄수사팀이 출동을 해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여성 스스로 여기 왔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옷차림 같은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시신의 몸이 일단 묶여 있고 맞은 흔적이 있잖아요. 이거는 타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는 거죠. 어딘가에서 이제 범인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여기에 유기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지금 시신을 산비탈로 굴린 거예요. 검안을 해봤는데 20대 초중반쯤으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방어원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이 피해자 주변에 가방이나 지갑 이런 소지품도 아예 없었어요. 방어원이 전혀 없었다는 건 이 공격을 당한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고 누가 그랬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죠. 국가수 부검이 시작됩니다. 되게 추운 겨울이잖아요. 산비탈에 이제 방치가 돼 있다 보니까 시신이 얼어 있는 상태였어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저 처음에 이 사진 보고서 왜 저 위에가 튀어나와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얼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엎드린 자세가 되게 오래 유지가 되다 보니까 시신의 얼굴 그리고 몸 앞쪽에 시반이 집중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범행은 한 20일에서 30일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일단 신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지문 채취 작업을 시작해요. 그동안 수사팀은 이 시신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해서 인근 지역에 혹시 여성 실종자들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다 대조를 해보기 시작하거든요. 시신의 키, 몸무게 이런 신체 정보를 딱 종합을 해봤는데 여기서 딱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언니와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실종됐던 21세 여대생 최 씨였어요. 지문 확인을 했을 때도 그 모 여대 2학년에 재학 중인 최 씨가 맞다라고 밝혀집니다. 언니가 이제 연락을 받고 와서 바로 동생인 걸 알아봤던 게 뭐냐면 최 씨가 하고 있던 액세서리 때문이었다고 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에게는 진짜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할머니 손에 크다가 이제 할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진짜 세상에 딱 둘만 남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A씨는 바로 취업을 했고요. 동생 최 씨, 사망한 최 씨는 부산에 있는 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럼 누가 대체 왜 최 씨를 이렇게 살해하고 가지산에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잔인하게 유기를 했을까? 수사 내용을 하나씩 전해드릴게요. 경찰이 일단 언니하고 했었다던 그 마지막 통화 내용부터 확보를 해요. 그때 동생이 뭐라고 했었냐면
일단은 간단하게 용건을 말하고 나 최근에 헤어진 전 남친이 자꾸 다시 연락을 해서 너무 괴롭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언니 나 지금 누구하고 만나기로 해서 나가봐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제 나간 거니까 전 남친이 누군지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누군지 언니도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경찰이 최 씨 주변에 있는 남자들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최 씨가 살해된 범행 장소를 찾아야 하니까 최 씨 원룸 자취방부터 찾아가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전에 이제 언니가 동생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동생 집에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뭐 간 김에 좀 치워주자 해가지고 동생 방을 다 깨끗하게 치워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니까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했던 행동인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혹시 범인이 남기고 왔을지도 모를 어떤 증거들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감식반이 이제 자취방에서 루미널 검사를 했었을 때 특별한 증거가 없기는 했지만요. 그러니까 꼭 혈흔이 아니더라도 다른 증거라도 있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사팀이 자취방 인근 가게들까지도 다 조사를 해요. 근데 여기서 되게 결정적인 어떤 목격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원룸 바로 앞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1월 6일 언니하고 연락이 끊겼던 그날 저녁 8시에 이제 가게 마감을 하느라고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처음 보는 남자가 그 원룸 앞에 딱 서가지고 2층 창문 쪽을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본인이 봤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인 게 최 씨가 살던 곳도 2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가게 주인이 남자를 보기 10분 전에 최 씨하고 언니하고 통화를 하다가 나 지금 누구 만나야 돼 하면서 전화를 끊기도 했었잖아요. 혹시 그 만나야 한다는 사람이 이 남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는 이 건물 그리고 인근에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상착의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수사팀이 이번에는 최 씨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에 대한 탐문을 진행해요. 최 씨가 인기가 엄청 많았대요. 성격도 활발하고 막 싹싹하고 애교 많고 또 예쁘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인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되게 사람들이 유독 많아서 뭐 동성 친구든 이성 친구든 진짜 사람들이 유독 많아가지고 탐문 조사하는 것도 되게 쉽지가 않았대요. 일단은 뭐 전 남친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하니까 최 씨 주변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알리바이를 모두 확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 씨 통화 기록을 살펴봤더니 실종 예상 시점에 가장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언니하고 전화를 끊고 다음 날로 넘어가는 시간에 있는 기록인데 이상하게도 이 통화를 마지막으로 최 씨의 전화기가 내내 꺼져 있었습니다. 통화 상대가 누군지를 살펴봤더니 부산의 모 대학에 다니던 의대생으로 확인이 돼요. 조사 당시에는 얼마 안 지났는데 외국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찾아내서 이제 간신히 진술을 확보를 해요. 1월 7일이 이 사람이 유학을 가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 씨하고 안부 인사를 좀 나누려고 전화를 했었다는 거죠. 최 씨하고 잠깐 사귀었었던 사이였고요. 실제로 출국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1월 7일 오전 일찍 해외로 출국을 했습니다. 범인이라면 그 짧은 시간에 살해를 하고 가지산의 시신을 유기한다? 이건 시간상 좀 어렵죠. 특별한 의혹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이번에는 여자예요. 절에서 봉사하는 어떤 보살이었는데 중년 여자였거든요. 되게 돈도 많고 좀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최 씨 자매의 후견인을 하겠다면서 학비까지 보태줬던 사람이었대요. 정기적으로 가족보다 더 보살펴줬던 거죠. 근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최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막 감시하고 간섭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 아들이 있는데 이제 아들이 좀 장애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랑 막 결혼해라 막 이렇게 강요를 하고 압박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혹시 최 씨가 이 본인의 제안을 거절을 하니까 앙심을 품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부탁도 못 들어줘? 막 이런 마음으로 청부살인을 한 게 아닐까 경찰이 그런 의심도 했었는데 이 보살의 알리바이도 정확하게 다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용의자에게 특별한 혐의점이 없었어요. 이걸 발견을 못하고 그냥 계속 시간이 흘러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휴대폰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통신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번에는 뭘 발견하냐면 뭐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유독 최 씨하고 되게 자주 통화했었던 인물을 하나 찾아내요. 너무나도 뜻밖의 예상 밖의 인물이었어요.
최근 6개월 통화 내역에서 최 씨에게 가장 자주 연락을 했던 사람. 자주 연락했다는 게 꼭 의심을 살 만한 일일까? 친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최 씨가 의대생이랑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그 1월 7일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다는 거죠. 마치 최 씨가 연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아는 사람처럼. 경찰이 바로 번호를 조회해서 누군지 밝혀내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와요. 부산의 한 고등학교 윤리교사였던 40세 김 씨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고등학교 교사, 윤리교사가 최 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김 씨가 있던 그 학교가 최 씨가 졸업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교사하고 제자 관계였던 거죠. 고교 시절에 최 씨가 학급 반장이었대요. 선생님들하고도 되게 많이 친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윤리교사인 김 씨하고 조금 더 친했었다고 합니다. 여고 나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공감하실 수 있는데 여학교에서는 제가 남학교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학교에서는 남자 선생님이 선망의 대상이자 뭔가 되게 아이돌 같은 존재로 격상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조금 더 뭔가 좀 심각하게 가면 소문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다녔던 학교, 그리고 제 친구가 다녔던 학교에서도 있었던 일들이에요. 생각보다 흔해요. 근데 최 씨하고 김 씨도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올 정도로 좀 가까웠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는 최 씨가 대학에 들어가서도 지속됐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실제로 최 씨 대학 동기들이 학교 앞에 최 씨를 데리러 온 어떤 중년 남성을 본 적이 있다라고 진술을 한 적도 있었고요. 부산 시내에서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다니더라. 이걸 봤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최 씨가 나 아는 오빠가 데리러 오기로 했어 이러면서 모임에서 빠진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경찰은 그 아는 오빠라는 사람이 윤리교사 김 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최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 대학 동기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텐데 학생이니까 그 친구들에게 아는 오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그 사람들은 모르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의심스러운 거. 김 씨의 1월 7일 기지국 기록을 조사를 해보니까 딱 1월 6일 오후 7시부터 1월 7일 오전 6시까지 폰이 내내 꺼져 있는 거예요. 언니하고 최 씨가 통화를 한 후에 의대생 전 남친하고 통화를 하고 연락이 끊겼던 그 시점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최 씨의 통화 내역을 보면 오후 8시경에 공중전화에서 이 최 씨 폰으로 전화가 온 게 하나 있었거든요. 경찰은 아마도 이게 김 씨가 건 전화였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봤어요. 오후 7시부터 이제 본인 전화기는 꺼놓고 공중전화로 최 씨 집 근처에서 연락을 했을 것이다. 마침 또 이 원룸 앞에 가게 사장이 남성을 봤던 시각도 8시쯤이었잖아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수사팀이 김 씨의 1월 6일 오후 시간대 기지국 위치를 조사를 해보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김 씨 사진을 그 가게 사장한테 보여줘요. 혹시 그날 봤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이렇게 보여주는데 가게 사장이 딱 보자마자 얼굴이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억이라는 건 좀 왜곡이 될 수 있는 거지만요. 중요한 건 이제 기지국 위치예요. 얼굴을 보고 그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게 어떤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과가 나와요. 너무 소름 돋게도 김 씨가 휴대폰을 끄기 직전인 오후 7시경의 기지국 위치가 최 씨에게 걸려온 공중전화 위치하고 일치했습니다. 두 사람 관계가 깊었다는 거, 사제지간을 떠난 지는 한참 되었다는 게 또 이제 최 씨 원룸 곳곳에서 발견이 되기도 했어요. 경찰이 자취방을 좀 수색을 해보니까 책장 안에 두 사람이 되게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고요. 이메일을 확인을 해봤더니 그냥 누가 봐도 연인 간의 이메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김 씨가 유부남이었다는 거죠. 김 씨가 이제 계속 휴대폰을 꺼뒀다가 나중에 폰을 켜서 아내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또 마침 가지산 인근의 기지국이었어요. 이 사람이 유부남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시각에 가지산 근처에 있었다는 거, 이게 다 지금 드러나게 된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우리는 그냥 사제지간일 뿐이다 라고 범행을 부인해요. 지금 모든 정황이 김 씨를 가리키고 있긴 하지만 사실 명확한 어떤 물적 증거나 자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결국에는 김 씨의 아내까지 경찰서로 불러들여요. 자백을 좀 끌어내야 하니까. 김 씨는 우리는 아무 관계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아내는 이미 두 사람의 관계를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남편이, 그러니까 김 씨가 6일부터 7일 오전까지는 집에 없었다라고 경찰에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집에도 없었고 폰도 꺼놨고, 그리고 기지국은 최 씨의 집 앞과 가지산 인근으로 이렇게 밝혀지게 된 거죠. 결국 뭐 이런 걸 들이밀면 더 이상 뭐 물러설 수가 없을 거예요. 김 씨는 3년 동안 최양과 교제를 해왔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살인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부인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김 씨 차부터 뒤져야겠죠. 시신을 들쳐매고 산까지 가지는 못했을 테니까 차에 어떤 흔적이라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김 씨는 국과수에 감식 요청이 들어간 걸 알면서도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3일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차 뒷좌석과 등받이 사이 그리고 발판에서 손바닥 크기의 혈흔이 발견이 돼요. 유기할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최 씨의 입이나 코에서 흘러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부인을 합니다. 경찰은 시신에서 보인 대로 얼굴을 좀 많이 맞으면서 이런 것들이 흘러내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김 씨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차 안에서 뭐 관계를 갖다가 흘러내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1월 6일이랑 7일 그 사이의 행적에 대해서도 끝까지 기억이 없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피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가지산 여대생 살인사건 전말을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김 씨가 계속 막 검찰 수사 농락하듯이 말 바꾸고 말 안 하고 부인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검찰이 이 수집된 증거와 조사 내용, 정황을 토대로 범행 전말을 재구성을 했어요. 저는 그걸 전해드릴게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1999년이었습니다. 최 씨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어요. 그때 김 씨가 1학년 윤리교사였대요. 주변 사람들 말에 의하면 두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관계는 아니었대요. 그냥 귀여운 제자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또 어떤 의견을 보이냐면 이것도 그냥 하나의 의견일 뿐이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아버지가 이제 없는 환경에서 나이가 많은 김 씨에게 여러 가지 면으로 의존을 하고 종속됐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최 씨가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에 갔잖아요. 그 후에도 만남은 이어졌다고 해요. 문제는 최 씨가 성인이 되면서 김 씨가 최 씨에게 심하게 집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최 씨가 다른 남자들하고 연락하는 것에 막 질투를 느끼고 우리 사랑 영원하자 이런 내용을 써서 계속 이메일을 최 씨에게 보냈던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최 씨도 이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 계속 회의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학교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또래 다른 남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더 이상 김 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김 씨예요. 최 씨가 다른 이성한테 인기 있는 것도 싫고 연락 오는 것도 싫고 어쩌다가 뭔가 약속이 깨지거나 어긋나기라도 하면 지금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면서 항상 불안해했었다고 합니다. 사건 전날이었던 1월 6일 오후 4시경에도 최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뭐 하냐. 근데 이때 최 씨가 답장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후 6시경에 공중전화로 달려가서 전화를 걸었던 거죠. 그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에 벌어진 어떤 사건들을 보면 이때 최 씨가 김 씨에게 그만 만나자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됩니다. 저는 막 그 생각도 했어요. 언니하고 통화하면서 갑자기 막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게 밖에서 이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걸 본 게 아닐까. 그래서 막 만나러 나갔던 게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조금 해 봤습니다. 언니에게 말했던 그 전 남친이 계속 연락해서 힘들다. 이것도 뭔가 김 씨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이별 통보를 받은 김 씨가 격분을 해서 원룸 건물 앞까지 찾아왔고 오후 8시경에 인근 공중전화로 또 한 번 전화를 겁니다. 이후에 최 씨는 기다리던 김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겠죠. 결정적으로 분노를 했던 건 7일 자정으로 넘어가던 그 시각에 최 씨하고 교제했던 그 의대생하고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였을 것이다 라고 검찰은 판단을 해요. 이게 계기가 돼서 살인까지 저질렀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는 김 씨에게 아무 저항도 못한 채 폭행을 당하고 차 뒷좌석으로 밀려 들어가 살해되고 산에 유기됐을 것이다 라는 게 이번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결국에 정리를 해보자면 범행 동기는 질투하고 집착이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았던 애가 대학에 가서 인기가 많아지고 다른 이성들이랑 교제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극심한 질투를 느끼고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관계에서 이루어진 질투로 한 사람을 죽이고 그 추운 겨울에 산에 유기한 범죄인데 이게 사랑이었다면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사랑 같은 건 없었습니다.
최 씨에게도 그런 감정은 없었을 거고 김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랑의 결과가 절대 살인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본인의 욕심과 이기심, 집착에 못 이겨서 벌어진 살인인 거죠.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이나 차량에서 발견된 피해자 혈흔 등을 증거로 인정할 만하다라고 본 거죠. 김 씨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열렸는데 여기서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상고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어떤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고 난 뒤에 물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내용을 다 들으셨다면 반응이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당시에 사건이 알려졌을 때도 이 피해자인 최 씨에게 되게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쏟아졌었어요. 여자가 너무 물러난 거 아니냐. 용의자가 왜 이렇게 많냐. 남자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지금은 이런 걸로 무작정 막 피해자를 탓하는 시선들이 그때보다는 줄었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 심했습니다. 두 사람이 과거에 그런 관계였다는 거는 뭐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나 잘못된 게 맞아요.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또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 최 씨에게 마음이 움직였더라도 선을 넘지는 말았어야 하는 것도 맞고요. 최 씨는 또 아무리 학생이라지만 본인이 가져서는 안 될 관계를 가졌던 거,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잘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근데 또 최 씨가 그렇게 살해되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정리하고자 했던 건 최 씨였고요. 비정상적인 질투로 사람을 죽인 건 김 씨잖아요.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잘못된 거라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라면 그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용서를 구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그런 관계를 갖지 않도록 맺지 않도록 인생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는 순서와 결과라는 거예요. 살인이 아니라요. 오늘 준비한 울산 가지산 여대생 살인사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른 사건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